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 돋보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해운주, 오늘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또 그 안에 탑픽 종목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인사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네. 아니 너무 네. 이렇게 폴더처럼 인사를 하셔서 좀 궁금했습니다. 네, 별걸 다 아침부터 11일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인사를 어떻게 드리든 간에 시장만 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이제 시장이 약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해운주는 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했던 HMM. 네. 흠슬라? 아시네요. 네. 흠슬라.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해운주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해운주를 지금 다시 봐야 되나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예전에 테슬라의 명성을 흠슬라가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흐름으로 지금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서서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때 저희 한국증권TV 한국증권TV는 한국증권TV입니다. 네. 왜 발음이 헛갈렸습니다. 예. 당연히 해운주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거 앵커님이 하실 대사인데 제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최근에 주가 동향 한번 잠깐 볼까요? 거의 네. 우리나라 컨테이너선의 대표 주자라는 쪽에서 지금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들과 함께 보게 되면은 작년에였었죠. 네. 그 작년부터 그리고 또 그 전에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때 가격대가 2,000원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 한 1년 반 만에 주가는 5만 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성이 붙을만 하죠. 네. 네,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 지금 코로나19인데 전 세계가 셧다운 됐다. 그런데 그런 과정 쪽에서 그래도 약간 회복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동량이 늘어났는데 네. 배는 한정돼 있고 물동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이 운임지수죠. 예, 보통 많이 쓰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하는 SCFI가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된 건 아닌데 운임이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게 피크아웃이다. 이때 나왔던 대부분의 배경. 그때 또 정부의 지분, 산업은행 지분 또 CB로 전환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5만 원대가 2만 원대로 갔다가 네. 지금 다시 또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관점 네. 쪽에서 오늘 요모조모 해운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 최근에 뜨거운데 그 중에 또 중심에 있는 HMM 주가만 봐도 여러분들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요모조모를 뜯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일단 전반적인 해운주 업황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해운주 하게 되면은 일단 그러니까 바다를 운영한다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객선이 아니죠. 네. 네, 그럼 뭘 싣고 가야 되겠죠. 네. 뭘 싣고 가냐면은 화물들. 이거를 싣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구분은 나오겠지만 화물을 싣고 바다를 떠가다 보니까 돈 받고 가겠죠. 네. 그래서 돈 받고 가는데 그 받는 운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물동량이 많아져야 해운업이 쉽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배를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물동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겠죠. 네,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글로벌 교역들이 활발하게 나왔을 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비행기도 아니고 철도도 아니고 배입니다. 그러면 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배를 필요로 하게 되면 보통 배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운행할 배가 별로 없네. 그러면 운임이 올라가겠죠.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서.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운임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우리도 배를 만들어다가 돈 많으신 분들이겠지만 네, 만들어다가 건조를 시켜서 배를 받아다 가지고 화물을 실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꾸준하게 돈 벌 수 있겠지 않느냐. 네. 그러면 선박 수주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해운업이 뭐가 먼저냐기보다도 해운업이 잘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은 조선업이다. 그쵸, 그런 쪽도 연관 산업으로 해운업이 전방 산업
조선업이 후방산업 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둘 다 경기 민감 섹터겠죠. 네. 네, 이런 쪽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경기 민감주 성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선업과의 연관적인 부분까지 짚어줬는데 네. 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물에 따라서도 아까도 화물을 싣고 가는 게 이제 해운선이다 얘기를 주셨는데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화물에 따라서 구분을 많이 합니다. 해운업 쪽에서도 뭘 싣고 가느냐. 특히 많이 싣고 간다라고 봤을 때 컨테이너선. 보통 어떤 영화나 아니면 뭐 동남아 같은데 바다만 본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떠 있는 엄청난 큰 배가 있는데 거의 각형으로 된 거 많이 네. 컨테이너 네. 예, 실어 있죠. 많이 봤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즉 컨테이너 하나에 어떤 뭘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철로 돼 있고 쇠로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규격화된 이런 수출할 수 있을 때 또 중요한 물품들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좀 어떻게 보면 운반할 때 좀 미세한 것들, 뭐 반도체나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거는 배로 못 가겠죠. 컨테이너선으로 못 갑니다. 네. 이거는 항공 쪽으로 가고, 네, 좀 그리고 또 빨리 공급해야 되고 또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항공 쪽 화물이 많은데 그 좀 범용으로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수출품들은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쌓고 네. 그러면 이걸 하나를 딱 만들어서 이게 기계가 이제 항만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크레인이 잡고 배로 옮기고 네. 이걸 싣고 배는 또 다른 항구로 가서 크레인이 다시 내리고 할 때 여러 가지 또 항만의 작업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배로 대규모로 대량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선이 지금 거의 글로벌 물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네. 나오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선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에 따라서 비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규격, 나는 그 정도까지 많이 안 실을 건데 라고 하더라도 컨테이너선 하나를 빌리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비용은 더 커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나는 그런 거 말고 곡물이나 좀 한꺼번에 또 실을 수 있는 좀 규격화되지 않은 것들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뭐 석탄이나 뭐 또 곡물이나 이런 것도 흩어지지 않게 좀 잘 쌓고 그리고 또 부피도 크죠. 네. 네, 이런 대량으로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때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네.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일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거는 또 벌크선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따로 있고, 벌크선은 BDI라고 하는 발틱 해운 운임지수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비슷하게 움직여도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규격화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물동량들. 근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약간 원자재 쪽들의 구성이 더 많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뛰면은 벌크선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또 탱커선이라고 있습니다. 탱커는 탱크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다 뭘 담을 수 있을까요? 무기? 예, 좋은 무기였습니다. 네. 네, 네, 거기 이제 액체로 된 물품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탱커선도 유가를 그러니까 원유를 싣고 나른다라고 하면 탱커선에 들어갈 거고 석유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 다 화학 물질로 돼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액체 쪽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게 이 탱커선이 운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가스선이 있겠죠. 또 액화 천연가스. 저희가 보통 요즘에 핫한 LNG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를 담는데 가스를 액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물처럼 됐지만 탱커선과는 좀 다른 패턴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초저온 냉온을 갖춰야 되고 거기다가 보냉제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쪽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구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화물에 따라서 해운업도 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업황 특성도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물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가 된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가스선 등으로 구분이 된다라고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주와 또 이제 해운사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주는 예전에 제 친구 이름인데요. 네. 예. 잘 사니 선주야? 라고 물어보고 싶고. 여자친구네요. 네. 네. 여사친이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선주가 선박을 보유한 사람들의 뭐 얘기를 선주라고 배의 하겠죠. 주인.
와, 깔끔하신데요. 네. 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죠? 네. 배의 주인 네, 선주. 그러니까 이게 해운사라고 해서 배를 직접적으로 소유한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사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자금 규모가 꾸준히 되고 있고 선박만 만들어서 배에 대한 주인은 난데 이를 해운사한테 빌려주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선주는 그러면 배를 빌려주다 보니까 배를 사용하고 받는 용선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꾸준하게 배만 관리하고 너희들이 운항을 하고 나머지 우리한테 배를 쓰는 요금만 지급해라. 그래서 여기서 용선료가 나오게 되고요. 게다가 또 그러면 화주가 있겠죠. 물품에 대한 주인. 물품의 주인. 네. 화주는 이제 그러면 해운사랑 계약을 하겠죠. 선박회사 어떤 선주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선주가 있고 해운사가 있고 화주가 있습니다. 그럼 화주가 우리 여기까지 물품을 이동을 해줘라고 하게 되면 화주가 선박회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잠깐만요 남는 배가 있나 보는데 배가 없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배 좀 빌려올게요. 선주한테 얘기해서 용선료를 얼마 줄 테니까 배를 빌려주세요. 그러면 배를 가져가다가 사무를 싣고 이제 운항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쪽으로 선주, 화주, 해운사가 구분이 되는데 쉽죠? 네, 거의 김한샘 선생입니다. 네. 근데 네. 이럴 때 이제 또 주는 용선료 같은 경우도 배가 이제 해운업이 좋다 그러면 나 그러면 배 빌려주는 값 더 받아야 되겠네. 용선료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이 운임도 올라가는 기조가 나오죠. 네. 게다가 또 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배가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시중에 돌아다닐 배가 없다. 해운에 바다에 돌아다닐 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배를 건조하는데 또 시간이 2년 3년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게 되면은 용선료도 올라가고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반대로 할 일이 별로 없다. 물동량이 별로 없어서 배가 놀고 있다. 그러면은 아니 뭐 굳이 배 빌릴 차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배를 놀리는 경우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용선료도 떨어지고 운임도 떨어지고 이런 네.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이겠고요. 네, 이렇게 뭐 해운주로 또 경기까지도 미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운사들의 실적도 궁금해집니다. 우리 또 실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해운사는 어떻게 실적을 냈고 네. 어떻게 밥 먹고 다니느냐라고 봤을 때 해운사의 실적은 아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P 곱하기 Q에서 비용을 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P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운임이겠죠. 적용되는 운임. 프라이스. 예, 네. 예. 프라이스, 예. 네. 그 가격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물량을 곱해야 되겠죠. Q라고 하게 되는, 퀀티티. 네.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물동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얼마큼 왔다 갔다 많이 하느냐. 배를 한번 더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가격에 두 번 움직인다. 네.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P 곱하기 Q에서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는 비용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인건비. 인건비. 그 안에 들어가는 선원도 있을 거고 선원 월급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정박해서 들어가는 뭐 보험료라든가 항구 정박 비용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 기조가 나오게 되면 이게 모든 게 조금 더 올라가겠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또 중요한 게 연료비도 있겠고요. 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표적인 벙커CU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운임 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P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컨테이너선이 움직이게 되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많이 본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를 잠깐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왜 이렇게 급등해서 지금 2,800 정도까지 있던 게 거의 뭐 작년 같은 경우 한 1년 만에 거의 2배까지 네. 올라오는 꾸준한 강세를 보였죠.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또 코로나 걸리고 또 두렵다 보니까 나 일이 안 나가 집에 있을래 라고 하게 되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은 배가 한국까지 갔는데 항구에서 내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오늘 누가 걸려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한 100명이 일했는데 30명밖에 못 나왔어요. 이 사람들 그렇다고 철야로 막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노조도 있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배에서 컨테이너선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나머지 배는 벌써 도착해 있는데 지연되게 되겠죠. 빨리 갖다 내려놓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뭐 2주에서 한 달간 배가 그 위에 떠 있다. 공해에서 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오히려 운임들을 올라가게 하는 네.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발만 동동 타고 그럼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BDI라고 하는 발틱 해운지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번 급증을 같이 했다가 최근 들어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중국이 원자재를 많이 쓰는 나라죠. 근데 중국이 약간 이제 경기도 약간 좀 둔화되고 거기다가 올림픽을 한다고 각종 CO2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는 전통 산업들을 좀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갖다 주는 뭐 원자재를 갖다 주게 되는 아니면 또 수출하는 이런 쪽이 많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때 정도까지는 약간 좀 부진하게 전국 정부의 의도대로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살아나기 시작하죠. 다시 살짝 올라오는 거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세. 이게 지금 반영되면서 BDI가 같이 올라올 기조를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네. 보게 되면 앞서 지금 SCF의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최근 들어서 이 항만 적체 현상이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국은 이제 과거 한 뭐 80만 명, 100만 명이었던 확진자 수가 이제 4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일하러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항만의 적체가 좀 해소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BDI는 많이 빠졌다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고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고점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리오프닝 시대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기존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더 늘을까요, 줄을까요? 19 전으로 돌아가면요? 네, 늘지 않을까요? 늘겠죠. 당연히 네. 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체 현상들이 줄어들고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즉 운임 지수는 약간 고점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적체 현상이 사라지면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회전율이 빨라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의 기대감이 작년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올해도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좋아질 게 아니냐라는 네. 기조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가장 큰 핵심적인 배경이 빨간 펜을 칠하면서 여기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운주가 최근에 왜 이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뭐 게임주, 로봇주, 음식료주 다양한 산업을 얘기를 해봤는데 해운주가 제일 어려운데요. 원래 그렇죠. 전통 산업 쪽이 솔직히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보는 약간 소비적인 개념들 게임부터 그게 아니니까. 네, 엔터 이런 쪽은 쉽게 앵커님한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장치 산업 앞으로도 좀 이렇게 어려운 전통 산업들을 얘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P 곱하기 Q나 여기서 뭐 비용을 빼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큰 틀이 또 시황에 맞게 또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알고 그때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해도 되겠구나. 이럴 땐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라고 하는 큰 틀만 그려가도 투자의 한 50% 이상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어려운 것도 네. 한번 막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해운주 큰 틀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업황이 어떤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또 환경 규제도 있습니다. 네, 이 환경 규제 관련된 쪽에서 국제회사기구가 IMO라고 그러죠. 네. 발음이 안 되네요. 영어는 IMO. 네, 영어다 보니까 이쪽에서 환경 규제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배출했던 특히 어떤 이산화탄소가 많게 되면 엔진도 좀 개조를 해야 되겠죠. 친환경으로. 거기다가 연료도 좀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80% 이상의 배가 이제 앞으로 돌아다니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네. 쪽도 나오게 되면 이쪽도 개보수, 수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선박이 또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임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요인들도 있다고 보여지게 되면 아무래도 운임이 리오프닝 시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고점에서 많이 꺾이진 않을 것이다. 근데 거기다가 리오프닝 시대 때 항만 적체 형상이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고 어떤 회전율이 높아갔었을 때 나올 네. 수 있는 변화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운주가 아마 앞으로를 바라봤었을 때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들, 특히 해운주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HMM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에서 급하게 하락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네. 이게 거의 작년이
피크아웃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이었는데 피크아웃이 아닐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네. 우리 주가는 주가만 빠진 게 아니야?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HMM이 작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7조 3천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650% 이상 증가했던 네. 수치인데 그러면 7조 이상 나오는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15조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순위까지 반영을 했었을 때 보게 되면 PR 3배짜리입니다. 네, 더 이런- 올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네. 저평가인 회사가 피크아웃 논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게 되면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라 올해도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를 이렇게 싸게 거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되죠. 네. 또 하나 부담으로 작용했던 회사가 돈을 벌어서 돈이 쌓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99%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계산한 200%대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았을 때 재무 구조 좋아지고요. 돈 잘 벌면 이렇게 돈 잘 버는 밥 사주는 이쁜 누나, 네, 뭐 이런 돈 잘 벌게 되면은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저평가의 흐름들을 여전히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해운주에 대한 변화들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또 해운주에 영향을 주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해 나왔던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무래도 흑해 운송 차질이 나오면서 운임도 올라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일시적일 것 같고요. 네. 네, 이쪽이 또 앞으로 전황이나 또 어떤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하되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운임 쪽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앞서 실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해운주들 쪽 몇몇 종목들 있죠. 네. 이를 한번 대표적인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고 실적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HMM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컨테이너선입니다. HMM이다 보니까 현대 상선 예전에 M은 뭔지 묻지 마시고요. 네. 마린 네, 뭐 이런 쪽이겠죠. 네. 매니지먼트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과거에 현대상선 현대그룹 쪽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정부 지분이 한 45%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 쪽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시총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게 피크아웃이 아니고 올해도 유지가 된다. 올해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8조 한 후반대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네.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주가가 싸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벌크선의 대표 주자 세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해운, 흥하해운, 페노션. 페노션, 네, 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천억대로 한 40% 가까이 좋아졌고요. 하지만 부채 비율이 조금 높죠. 네. 그런데 시총은 9,300억.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은 구조로 나오고 있고요. 흥하해운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좋았는데 왜 좀 실적이 이렇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제대로 잘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적자난 회사가 시총이 8천억이다.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하해운은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이유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될 부분들이 확인돼야 된다. 네. 라는 쪽을 확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페노션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5,700억대. 네. 그리고 한 150% 이상 증가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요. 거기서 봤을 때 시총이 3조 7천억. 상대적으로 좀 싸죠. 그래서 BDI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KSS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은 가스를 주력으로 나는 액체 관련된 부분들이나 가스 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인데 액체 화학 제품들이죠. 네. 이런 쪽인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특이한 게 꾸준하게 견조합니다. 업황에 따라서 어떤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가장 강점이 선주와의 가장 장기 계약을 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선료 주는 것도 꾸준히 안정적이고 그에 따라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실적이 우상향으로 꾸준히 될 수 있겠다 하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지만 네. 하나 단점이 있는 게 네. 부채 비율이 3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오히려 약간 많이 번 것보다는 좀 비자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HMM, 대한해운, 흥하해운, 페노션, KSS, 해운까지 해운주 동향까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 중에 해운주 탑픽 종목도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대부분 이제 탑픽 종목 하면은 뭐 HMM, 이런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또 김민수 대표께서는 색다른 눈으로 해운주 탑픽 종목을 골라오신 것 같네요. 네, 뻔한 종목은 재미없다. 네, 뭐 이런 기조 쪽으로. 저번에 로봇주 때도 그렇고. 네. 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오히려 이 회사가 안 좋아서 주가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지 않아서 주가가 좀 저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모멘텀을 받게 되면 이런 회사도 있었네. 라는 시각 쪽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비슷한 업을 하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뭘까? 이런 걸 찾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측면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회사가 일단은 가장 체크해야 될 건 HMM입니다. 네. 가장 또 덩치도 크고 거기서 해운업을 리드하는 주가를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되 그래도 관심 있는 쪽은 현대 글로비스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 쪽에 글로비스다 보니까 물류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종합물류업 쪽이 해운을 포함한 해운은 네. 약 한 15% 정도 차지할 텐데 포함한 게 거의 대부분의 실적을 차지하고 있고 종합물류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현대차를 운송을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유럽까지 가게 되는데 유럽의 뭐 한 지역까지 가는데 그러면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까지 또 운반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내륙 쪽입니다. 내륙 운송. 그리고 또 배로 갔다가 다시 항만에 내려놓고 그걸 다시 가지고 또 내륙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복합 운송이죠. 해운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전반적인 물류가 다 이번에 인플레이션 효과와 함께 가격 운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럴 때 충분히 반영하면서 실적은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게 현대차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쪽이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까지도 같이 어떤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유럽까지 갈 때 보게 되면 유럽에서 만든 폭스바겐 차를 중국으로 가져가고요. 네. 거기서 또 배가 기다리다가 테슬라에서 또 받은 차를 유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현대차의 매출 비중이 한 50%대까지 떨어지게 되고 네. 나머지를 또 보강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만 바라보고 있던 입장들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좀 현대차 쪽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또 부각받을 대표적인 물류업체다. 네. 실적도 작년에 상당히 좋아졌었죠.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되면 최근에 기조를 봤었을 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주가가 거의 다른 대형주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좀 견조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런 쪽에서 어떤 물량이 좀 나와서 단기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단기 눌림목이 들어오는 가격대 약간 17만 원대 밑에서나 초반대 정도는 공략해볼 흐름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좀 길게 보게 되면 지금 물류 쪽 괜찮은데 주가만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 20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이 중기 지지권들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좀 손절이나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한 16만 원대 중반 정도를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와 관련이 많은 이제 오늘은 해운주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HMM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해운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를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17만 원 아래 이 초반쯤에 공략해 보자.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손절 라인은 한 16만 원 선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테슬라와도 이제 운송 계약이 된 그런 종목이니까 이들 종목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과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 네, 여기서 하나 또 플러스를 더 드리자고 하게 저도 되면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네. 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해주세요. 네. 네, 이쁘신 분은 먼저. 아니에요. 더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게 그거네요, 결국은. 네, 이심전심, 아니, 고심전심, 고심김심.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앞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운주가 강했을 때, 해운주가 이렇게 가니까 해운주를 뭘 살까라고 보시는 것보다
해운주가 좋았을 때 그 후방 산업으로 조선업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의 동향도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와 함께 또 독일도 유럽도 이제 LNG선을 러시아 때문에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지겹다. 그러니까 맨날 또 다시 계약하자고 그러고 석유관을 끊는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말고 단독으로 우리도 터미널을 건설해서 LNG선을 좀 받아보겠다라는 입장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조선 쪽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완화가 됐을 땐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독일 입장은 꾸준하게 이쪽을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다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LNG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해운업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조선 수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기조겠죠. 그래서 뭐 LNG선 외에도 즉 원유 운반선이라고 하는 VLCC라고 하는 대형선 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충분히 많다는 입장 쪽에서 경기가 리오프닝과 함께 변할 수 있는 시각들로 봤을 때는 이 경기 민감주와 함께 움직이는 대표 주자들 네. 이런 해운 조선 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엔 조선에 해야 되나요? 조선주도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또 하기 싫으신 해운주 이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시키면 해야죠. 그래서 조선 쪽도 그 후방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선업이 들어올 때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다고 대형주를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조선주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와 연관된 또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요? 어떻게 하셨죠? 아, 고심, 네. 김심.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조선 기자재도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겠다는 쪽도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또 실적 빠르게 움직이는 기자재 종목들도 찾아봐야 되겠죠. 예고입니다. 네. 네. 다음번에는 조선주와 또 조선 기자재 업종에 대해서 다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여러분도 궁금하신 종목들, 업종들 있으시면은 댓글로도 다음에는 이런 업종 다뤄주세요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